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이에요. 역대 총선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생각해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11년째인데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전투표 해야지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건지 근데 이제 총선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인데 여야 모두 이거 내가 유리한 거다라고 좀 약간 자평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해석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전투표 자체는 도입된 이후로 쭉 이제 투표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시는 거죠. 사전투표 날 미리 투표를 하고 본투표 날 쉬는 게 편하다라는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쨌든 본투표 날 아무래도 평일이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 사전투표도 많이 하시고 해서 확실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상 사전투표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높은 거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총선만 따지고 보면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이 26.69%였는데 이번에는 4.59%포인트가 더 오른 거고요. 지역별로는 전남이 40%가 넘었습니다. 유일하게 41.19%고 호남이 각각 1, 2, 3위를 기록하는 이제 진풍경이 벌어졌고요. 네. 대구는 이번에도 25.60%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대구도 지난번 선거보다는 오른 이 수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 보통 이제 사전투표 많이 하면 야권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좀 통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야당은 역시나 높은 정권 심판 염원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성남 민심이 확인됐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향해 위대한 국민께서 투표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에 맞춰가지고 본투표율도 함께 오르기를 좀 기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꼴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투표로 응징하겠다는 가장 뜨거운 심판 의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전투표를 꺼려왔던 보수층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한 게 효과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수 일부 지지층에서는 계속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본투표를 해야지 사전투표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이 열심히 사전투표 나서야 가야 됩니다라고 캠페인을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율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범죄자에 대해 화가 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란테르트님이 새벽 5시 반에 가서 1등으로 사전투표를 하셨대요. 미라클님도 오전 6시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이었다고. 부지런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일리님 저 연예인병은 아닙니다. 타사 방송화면에 나오는 게 약간 서로 기자들한테는 약간 좀 민망한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약간 또 결례이기도 하고요. 약간 네, 그쪽에서도 그렇죠. 언론인이라 사실 알게 되면 그럼 죄송합니다라고 서로 민망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이 와중에 사전투표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뭐 김문호다, 작두 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실장이 얘기를 하는 게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때 사전투표율 목표를 31.3%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31.28%, 그러니까 0.0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소수점 숫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같은 숫자니까요. 네. 또 당시 김민석 실장은 총 투표율은 71.3%를 이제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게 목표치인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온 김민석 실장은 이제 이번 사전투표율 목표치에 대해서 각 당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특히 중도층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또 심판 민심이 평소보다 높겠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차이가 아니라 3, 4% 이상 지난 투표 때보다 훌쩍 이 투표율이 넘어갈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년의 벽을 깨는 31% 정도로 예상을 했고 마지막 소수점은 조금 운이 작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유세단 이름이 더 몰빵 31인데 이 마지막 수치는 30일에 소수점을 붙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3번과 1번에 투표를 해달라 이제 이런 굉장히 취지로. 과학적 근거는 아니었네요. 네. 이제 총선 투표율도 마찬가지로
70%를 넘어간 게 과거 1988년도 총선 이후에 없었다라면서 그 정도로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서의 의미, 결과 또 그것이 국정에 대해서 미치는 방향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크신 게 아닌가 싶어서 70%를 넘기지 않을까 보고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SNS에 적었더라고요. 네, 본인의 SNS에 과연 전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아니 여당이 지금 투표를 이제 하는데 동료도 하고 이제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당황하는 분위기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은 당은 공식적으로 이제 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거리를 두지 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수개표를 도입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지지층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안심하고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좀 많이 사전투표에 나오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 드래곤님이 본투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은 선거 결과야 사전투표, 본투표 다 합쳐야 되는 거니까 최종 투표율이 관건이잖아요. 뭐 해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방금 김민석 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권 심판 프레임이 굉장히 이제 강한 상태이다 보니까 소위 이제 분노. 심판 투표가 꽤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투표 열기가 올라가게 되면 70% 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이 70% 이제 전후로, 안팎으로 지금 예상치는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범야권, 그러니까 야당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조금 더 다수이기는 합니다. 네. 반면에 근데 사실은 이 투표율이 높다고 야당이 꼭 유리한가? 이게 좀 발레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직전 대선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투표율도 높았지만 결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요. 또 반대로 지난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종 투표율 가지고 이게 너무 섣불리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전에는 사전 투표율이 오르면 그 오르는 만큼 전체 투표율도 쭉쭉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투표를 할 사람들이 그냥 안에서 이제 분산 투표하는 효과가 좀 있지 와 전체 중도층이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 효과는 이제 좀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래저래 모아보면 결국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 네. 이제 모레가 선거예요. 시간이 또 그게 이렇게 흐르네요. 네, 좀 아무래도 취재 다니다 보면 이제 총선이구나 싶으면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른가요? 제발 빨리 끝나라 있습니다. 끝나라. 지금 뭐 야근도 그렇고 뭐 네. 주말 근무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만큼 시민들이 얼마나 크다고 느끼고 있고 아마 다들 4월 10일을 여러 의미에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금 격전지를 돌면서 막판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을 막아야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메시지는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여기 좀 방점이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권이 압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200석을 가지고 개헌해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오전 경기 광주 태전지구에서 열린 함경우 황명주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 200석을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갖게 되면 그냥 대통령만 탄핵할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꾸는 방향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허락했다라고 이제 둘러대면서 이상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저들이 말하는 200명은 4년 전 200명이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의 아첨하는 사람만으로 100% 채운 친위대 같은 200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그런 시대를 잘못 만들면 다시 돌려놔야 하는데 그때는 나가서 데모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4월 10일에 나서서 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던데 지금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접전 지역에서 골든 크로스 일어나고 있다. 나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좀 했어요.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라면 이제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가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사전투표에 보수층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적어졌고 많이 나와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투표가 중심이니까 절대적으로 나와달라. 그러면 이긴다. 저희가 분석하기에 상당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층에서의 선거 판세를 읽는 거는 첫 번째로는 바닥은 찍었다라는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은 찍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악재들이 후보 관련 논란들 계속 나오면서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사실 막판까지 민주당이 좀 우위인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정말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좀 투표장에 많이 나와 주시라. 이렇게 해서 호소를 하는 전략으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집을 모으는 그런 전략을 펴고 네, 있다.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히틀러 관련 이야기도 했는데요. 히틀러가 처음 독일을 장악하기 전에 등장을 했을 때 시민들은 히틀러와 그 정당을 비웃었다. 근데 정부 반감으로 인기를 올리고 결국 독일을 집어삼키고 망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국 대표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조국이 처음 자기 이름 건 정당을 만들었을 때 웃었다. 철봉하고 유튜브하고 돈 벌고 이런 영치금으로 수억받을 때도 너무 특이하다고 희화화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의 약점을 뚫고 성공하는 사례라고 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시민들이 역시나 나서 주셔야 한다, 200석을 좀 막아달라라고 호소를 다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오늘 시선 집중 나와서 경합 지역을 60곳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합 지역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되겠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이 오늘 이제 시선 집중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하고 있는 경합 박빙 지역이 몇 곳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5%포인트 이내로 이기거나 지는 지역을 경합 지역 기준으로 본다면 당에서는 60곳 정도로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자체 분석하기 한 50곳 정도 됐고 국민의힘은 한 55곳 정도로 봤었는데 5곳이 좀 늘어난 셈인 거죠. 경합 지역이 조금 더 늘었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판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과 경합하던 지역구 일부는 국민의힘 우세로 바뀌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지역구들인데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도 남은 이틀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저희가 사전투표율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권 심판 투표다라는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건 민주당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건 맞죠. 사전투표 하신 분들에 대해 출구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혹시나 보수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모습으로 부비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여당의 대표 중진 후보죠. 권성동, 윤상현 의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주말 유세까지 미루고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강원도가 지역구인데 서울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오로지 국민의힘밖에 없다라는 호소였는데요. 이 야권 연합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국회 다수 세력을 차지하게 된다면 오직 당리 당량만 계산을 하면서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야당은 국정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면서 다소 부족한 사람과 동행할 수는 있지만 목적지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동행할 수 없다라면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좀 실어달라라는 호소로 좀 느껴지게 되고요.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동작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정부 여당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 나도 이해를 한다라면서도 야당이 180,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정부가 식물정부를 넘어서 국회가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지만
정권 심판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돼.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역시나 최소한의 이 확보는 좀 해줄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읽히고요. 마지막으로 사선 중진 지금 이제 동구 미추홀구 을에서 뛰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저희가 밉다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국회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라면서 4년간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방탄, 발목 잡기, 막말로 일관해온 국회를 4년 더 연장해서야 되겠느냐. 냉정하게 2번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야당은 오히려 요즘에 이 최근 분위기 보면 200석 내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고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200선, 개헌 저지선 이런 걸 굉장히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어떤 사건이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들에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층 입장에서 정말 200석만큼은 막아야 돼라는 식으로 이제 결집하기 위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산토끼 중도층을 잡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최대한 집토끼를 확보해서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읽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180석, 200석 얘기했다가 되게 막 안심하는 듯한 뭔가 우리 낙승이야, 우리 무조건 이겨라는 식의 메시지 가 잘못 가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내가 투표 안 해도 어차피 뭐 민주당이 이기겠지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덜 나오게 되면 또 경합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괜히 또 오만해 보이는 이미지가 비춰지게 되면은 이게 또 선거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남기신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랑 선거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진다. 이거에 혹시 매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이미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 후보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라고 선대위 차원에서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세 분의 중진 의원들이 사실은 정말 유세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기자회견 연 거는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인 건지 이게 이제 좀 절박함을 보여주는 건지 이게 어떻게 당내에서 분위기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안심할 만한 상황이면 좀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하고 다른 두 의원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본인 지역구에서 우위가 나오는 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지역구를 떠나서 서울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할 만한 주말의 여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했고 나경원 의원은 어차피 같은 서울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두 사람은 지금 지역구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거기 박빙으로 붙어 있는 거고 두 사람, 그러니까 사실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책임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야겠고 본인들의 지역구도 달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 공통적인 세 명의 메시지는 지금 여당 내부 판시 읽기에 좋지 않다. 이거를 읽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저 자세로 나올 필요는 없었겠죠, 굳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에 초박빈 지역을 12곳을 아예 목록이랑 이름이랑 딱 박아서 올렸더라고요. 투표 참여 독려하면서 뭐 몇 표가 부족합니다. 뭐 3표, 지금 딱 3표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투표를 좀 독려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박빙 지역으로 12곳이 묶여 있기는 한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구별 약간 편차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역구별로? 네, 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분명히 중요한 곳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구 성동을의 박성준, 용산의 강태용, 양천갑의 황희, 영등포을 김민석, 동작을 유사명, 서초을 홍익표, 강남을 강창희, 송파갑 조재희, 송파을의 송기호, 송파병의 남인순, 광진을 고민정, 동대문갑, 안규배 의원까지 등인데 한강벨트도 많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이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곳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전국 곳곳이 접전이다라면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초박빙 지역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반대로 여론조사에서 약간 열세로 나오는 지역구도 좀 포함이 됐는데 많이 나오면은 분위기를 타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여론전으로 보이게 되고요.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니까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손이 닿고 발이 닿는 모든 분께 투표를 독려해달라, 함께 뛰어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층 최대한 결집해서 이 싸움을 해보겠다 이런 걸 읽힙니다. 근데 이 초박빈 지역을 보면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이 송파병까지 다 포함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강남 3구 같은 경우 이 지역구들이 다 지금 뭐 초박빙으로 붙어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은 좀 아직 국민의힘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강남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좀 여기는 상징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혹시나 교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근데 보통 이런 지역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국민의힘한테 이제 빼앗지 못하다가 하더라도 크게 이제 손해볼 건 없는 지역구기도 하고 여기서 선전만 하게 되더라도 꽤 유의미한 득표수만 올리게 되더라도 사실은 그 다음 스텝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 그렇죠. 대선도 있고 네. 그 지역 그 구를 어떻게 다져놓느냐가 다음 선거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에서 지역구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득표를 이만큼 했어? 그럼 우리 다음 이 총선 이뤄지는 국회에서 충분히 주도권 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해보자.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선거구를 보다 보면 사실은 한번 이게 뒤집혔다고 할 때 그 전에 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유의미한 득표율이 있고 그게 쌓여서 그 다음에 바뀌거나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스윙 보터가 되는 경우가 뭐 물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팩터도 있지만 그 쌓아온 서사들이 다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네. 그걸 보는 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밭의 성격이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서초울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간다고 했을 때 험지에 중진이 가서 가네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챙기고 또 꽤 선거를 잘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 다음 서울시장 후보로 아마 바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진짜 다음 스텝이 또 다 있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제는 이제 강남 3구 찾았고 정권 심판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선대위에서 여당이 유세 때마다 시비 많이 건다고 지적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좀 토로를 하긴 했는데요. 저자세로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의 전략 이거 눈물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대해 벌을 줘야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눈물쇼는 유효기간이 선거 전날까지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다라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주권자 여러분께서 책임을 물어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걸고 있다라면서 말하기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품격 있게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동작을에 가장 많이 가서 이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현장에서 지원 유세를 할 때 다른 성향의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 캠프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 동선이 겹친다거나 좀 소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전략은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한강벨트 중심의 접전 지역들에서 정권 심판론을 통해 한번 가져와 보겠다. 이런 걸 읽힙니다. 네. 이번 사전투표에서 사실은 이제 대파 논란이 있었어요. 중앙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 반입 금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악의 민족들이 대파를 이제 인증도 하고 뭐 대파 아이템들 뭐 아이템전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대파를 일종의 정치적 표현물로 이제 간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전 투표소 안에서 반입을 허용하게 될 경우 어떤 비밀 투표 소지가 위반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누굴 찍을 거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입을 하지 말 것이 공지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또 아니 파도 못 들고 가냐 이런 반발들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대파 모양의 뭐 볼펜이나 뭐 가방, 뭐 열쇠고리를 가지고 투표소를 찾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증하는 소위 이제 인증샷들이 SNS에 쭉 여러 개 올라온 건데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템, 이번 투표의 필수 아이템인 대파를 마련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 있는 대파 아닌 대파 어떻게 구별할 거냐. 대파가 아니라 쪽파는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요. 이제는 마트에 대파가 놓여있는 것만 봐도 웃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밖에 있는 대파를 보고 대파 발렛 주차했다. 뭐 이런 표현이 가장 재밌었긴 했습니다. 저도 저 보니까 대파 그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도안이 올라왔더라고요. 도안이랑 이제 색종이를 접을 수 있는 거 다양한 방법들이 올라와 있어서 근데 저희 댓글로도 실제 가져가셨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파 헬멧 들고 이제는 파틀막까지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범적 민주국가였는데 입틀막, 칼틀막, 이제는 투표소에 팔을 들고 가지 말라는 해괴한 파틀막까지 국민 자유와 인권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는 거냐? 대파를 갖고
테러라도 한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요. 뭐 이 영상 사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세에서 지지자가 대파를 붙인 오토바이 헬멧을 건네주자 이를 써보면서 이 장면도 연출이 됐었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받았다고 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니 디올백도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저는 그냥 대파가 아닙니다. 라는 이제 글귀가 적힌 대파 팻말을 들고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구호를 쏟아냈습니다. 마음속에 대파를 품었다. 조국 대표 이야기고요. 대파로 대파하자. 이제 정청래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또 대파 금지령이 통하겠느냐. 이제 민영배 후보도 이런 글을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백 대신 대파 인형이나 디올이라고 손으로 쓴 쇼핑백을 투표소에 가져가서 인증사진을 찍는 경우도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맞대응을 했어요. 네,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날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즐겨 쓰는 일본산 샴푸를 사러 경기도청 공무원을 신분을 보냈듯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 보이고 여배우는 이제 소위 이제 김부선 배우 스캔들을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위조 표창장은 당연히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이제 유죄 판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클린선거대책본부에서 선관위에 이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을 지참할 수 있는지 공문을 발송해 질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특정 물품이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가 있을 경우엔 법상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MBC가 이제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9주년 특집 방송을 한 주 결망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웹사이트에 이렇게 공지했는데 4월 7일 일요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제작 일정으로 인해 결방한다. 14일 날 방송될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조국 혁신당 기호와 겹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돼서 결방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였는데요. 그러니까 MBC의 이제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결방된 이유가 조국 혁신당의 기호 9번과 숫자가 겹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내부 의견들이 좀 반영됐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이제 얼마 전에 날씨 예보 미세먼지 1 표시하면서 이거 파란색으로 1 크게 표시한 거 이거 민주당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 제재를 한 바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쌓이다 보니까 MBC 내부에 좀 위축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 공식 누리집의 공지에는 이제 관련 이야기가 뭐 주체적인 사유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근데 이제 이날 미리 녹화까지 다 마쳤던 이 방송 같은 경우에 단순히 그냥 9주년 특집이 아니라 실제로 구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르기도 하고 이 구를 강조한 선곡과 연출들이 꾸며질 예정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외부에서 이 조국혁신당 기호 9번과 연계해서 좀 해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사내에 있었고 그래서 논의 끝에 연계를 결정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익명의 관계자가 해당 보도에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선방위의 날씨 예보 제재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 날씨도 투집을 잡고 있는데 괜한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 심의편성 제작진이 합의를 해서 선거 뒤로 방송을 미뤘다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선방위가 작년 12월에 출범한 이후 18건의 법정 제재 가운데 11건이 지금 MBC에 대한 징계인 상황이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도 작년 9월 지금의 류일임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 MBC에 가장 많은 제재를 의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